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오늘 아침에 검찰에 출석해서 이 시각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나경원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계속 관심입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발생한 부산 오피스텔 주차타워 대형 화재. 순식간에 번진 불에 놀란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고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화재 원인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알지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당 지도부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동행하며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개인 문제에 민주당 전체가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현직 판사들의 술값을 대신 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언론계와 법조계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지 석 달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상품 수출이 전년 대비 12% 넘게 줄어든 가운데 특히 반도체 부진이 적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됐지만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시공까지 5년은 걸릴 예정이어서 입주 예정자들과 주변 상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미국산 전기차 테슬라의 불이 나 운전자가 화상을 입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5.5%로 지난주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오늘 통지를 통해서 주한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관광이나 사업, 방문을 위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해당 조치는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밝혀서 최근에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등 이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밝혔습니다. 네, 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죠.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례위원회 부위원장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출산 장려 대책으로 빚 탕감 계획을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의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속보 두 가지는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해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이번 소환이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면서 잘못이 없는 만큼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10시 반쯤 출석을 했으니까요. 조사가 시작된 지 이제 3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검찰청 앞엔 여전히 많은 취재진이 대기하면서 조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검찰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분 가까이 이어진 입장 발표에서 이 대표는 표적 수사, 조작 수사, 또 검찰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으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소환 조사를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특권을 바란 적도 잘못한 것도 없으니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도 자신이 무결하다는 점을 알면서 이미 이번 수사의 답을 기소로 정해뒀다고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앞서 경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이후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오늘 조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받는 혐의가 무엇인지, 또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어떤 쟁점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관내 기업 6곳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후원을 요구해서 모두 160억여 원을 내게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기업들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성 뇌물격으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던 두산건설 사례뿐 아니라 네이버와 차병원 등 의혹이 제기된 나머지 5개 기업까지 모두 6곳으로 수사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네이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성남시에 제기할 민원 문건이나 성남FC 광고를 요구받았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정황 증거라고 보고 오늘 조사에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성남시 행정을 대가로 관내 기업들의 성남FC 광고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후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줄 정당한 근거가 있었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광고 효과가 좋은 성남FC의 광고비를 내기로 판단한 거라며 모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리적 결정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대표가 궁극적으로 노렸던 목적을 두고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평판 등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대가성 후원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출석 전에도 결과적으로 자신은 성남시 일자리를 늘리고 시민구단 운영에 들어가는 세금도 아꼈다면서 자신이 얻은 사익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역시 대가성 뇌물을 판단하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라서 질문과 반박이 이어지는 동안 조사는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자 수원 성남지청 이 청사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렸는데요. 경찰 통제선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청사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문이 열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대표가 차에서 내린 직후부터 경찰 통제선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취재진과 유튜버, 경찰, 그리고 지지자들이 뒤엉키면서 처음부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애초 이 대표는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다시 차량을 이용해 청사로 이동하려 했지만 인파가 몰리면서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100여 미터를 이동하는 데 15분가량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소란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조사에 어떻게 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준비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지자들이 모여 정치 탄압을 주장했고
보수단체는 이 대표를 구속하라고 맞섰습니다. 건널목 한가운데 보수단체가 깃발을 세우자 지지단체가 반발하며 한때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지자 400여 명,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몰린 것으로 봤는데 현장에는 9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이 대표 개인의 문제에 민주당 전체가 나서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현장에 함께했다고요? 아침 회의를 일찌감치 마친 민주당은 당 지도부 등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민주당 전체를 향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취재진을 향해 이 대표가 개인이었다면 윤석열 검찰이 이토록 무도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맹비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칼날 앞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단 반발에 대해 이번 일은 이 대표 개인의 문제라면서 개인이 방어해야지 민주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는 팩트의 문제이고 다수가 위세를 부려서 막을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의 문제는 사법으로만 봐야 하지 이것이 무슨 진영의 문제나 숫자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뒤늦게 출석하게 됐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고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당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을 잠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네, 나경원 부위원장이 조금 전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조금 전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의 소식을 전달했고 공식적인 입장문 등은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위 민간위원 간담회에 불참했는데요. 비슷한 시각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과 서울에 있는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딴 제동과 압박을 받은 나 부위원장이 장고 끝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에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주자들은 조금 뒤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내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권을 달리는 나 부위원장의 출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현직 판사의 술값을 대신 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유흥주점 직원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서 B 변호사와 C 판사의 번호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2017년 전후 당시 부장판사였던 B 변호사를 데려와 술값을 내거나 사후 정산을 해주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리에는 C 판사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C 판사는 김 씨나 B 변호사 중 한 명이 불러서 잠깐 들렸고 30분 정도 있었던 게 다라면서 대납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김 씨와 언론인 사이의 금전거래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김 씨가 기자관리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상품권 3천여만 원어치를 받아갔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은폐를 결정하자 일부 국가안보실 비서관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인데요.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월북몰이를 위해서 해경의 보도자료 초안까지 직접 첨삭했다고 적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공소장은 A4 용지로 117쪽에 이릅니다. 검찰은 2020년 9월 22일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자 부실 대응 논란을 우려해 서 전 실장이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건 직후 남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화상연설이 예정된 점도 은폐 지시의 주요 동기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일부 비서관들이 반발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고인이 피살된 다음 날인 9월 23일 오전 국가안보실 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사건 발표를 신중히 검토하겠으니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관 일부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서 전 실장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부 비서관들이 사무실로 돌아와서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실장 드리고 보고 다 미쳤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전 실장 지시로 군 첩보가 삭제된 과정도 검찰은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사건 직후 열린 1차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결정하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 작전부장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56개 부대에 수신된 전문과 군사 정보망 내 60건, 18개 부대 정보유통망 내부 첩보 5,400여 건이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은폐 노력에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 전 실장은 군과 해경에 적극적으로 월북몰이를 독려했습니다. 특히 해경 보도자료 초안에 CCTV 사각지대에서 고인의 신발 발견,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직접 가필하는가 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에선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합법적 관광이었던 박 씨 사건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잦은 월북 정황이 있다는 부분을 차별화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번 사건으로 한 달 전 구속 기소된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해 법원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최근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데 대해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민감한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민간단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거론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의 병력 규모가 세계 4위이고 한국의 병력 규모는 세계 8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세계 지도와 지역 통계를 제공하는 월드 아틀라스가 지난 7일 발표한 각국의 병력 규모를 보면 중국이 현역군인 20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인도와 미국에 이어 북한이 4위, 한국은 8위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병력 숫자와 실제 전투력은 별개라고 지적했는데 한국의 전투력이 북한보다 우수하고 한미 동맹군의 전투력도 북한 전투력보다 월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만 명대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5.5%였는데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41명으로 어제보다 4만 명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2만 명, 2주 전보다는 2만 7천 명 정도 적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화요일 기준으로도 지난해 11월 1일 이후 10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87명으로 이 가운데 61%인 53명이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입니다. 인천공항 도착 즉시 PCR 검사를 받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양성률은 5.5%로 나타났습니다. 입국 전 음성 확인서와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사망 피해는 여전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 늘어 541명,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44명 발생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8.6%,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재유행 추이, 특히 위중증 환자 추이를 살펴본 뒤 다음 주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방역 지표 4개 가운데 2개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로선 최소 2개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환자 수는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의 요건에 도달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0% 내외로 안정적입니다. 반면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첫째 주 597명으로 12월 넷째 주에 비해 오히려 늘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겨울철 개량 백신 접종률도 30%대 초반에 그치고 있어서 기준인 50%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정부는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위중증 환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18일 500명대로 올라간 뒤에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은 의료 대응 역량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사망 치명률로 이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경과를 더 지켜본 뒤에 다음 주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오늘 통지를 통해 주한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관광이나 사업, 방문을 위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해당 조치가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밝혀서 최근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등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밝혔습니다. 태국이 중국인 입국에 맞춰 다시 도입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철회했습니다. 아누틴 찬위락군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외국 관광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를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당초 어제부터 입국 규제를 강화했다가 관광업계의 반발 움직임이 일자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조치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인 모더나가 미국에서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더나가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 끝나고 상업적 유통이 시작될 경우 백신 1회 접종 가격을 $110에서 $130 사이, 우리 돈으로 약 13만 7천 원에서 16만 2천 원으로 5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모더나가 미국 정부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은 회당 $26, 우리 돈으로는 약 3만 2천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또 적자가 났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화학공업 제품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경상수지 성적표가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라고요? 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를 발표했는데요. 6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지난 2021년 11월 68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74억 4천만 달러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들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4월과 8월에 적자를 냈습니다. 9월과 10월 간신히 흑자로 전환했는데 이 석 달 만에 또 적자가 난 겁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적자 영향이 컸습니다. 15억 7천만 달러 적자로 상품 수출이 52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3%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건데 특히 반도체와 화학공업 제품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반면 수입액은 538억 8천만 달러로 원자재 수입액이 증가한 영향을 받아 1년 전보다 0.6% 늘었습니다. 여행, 운송 등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인 서비스 수지는 지난 10월 소폭 흑자에서 3억 4천만 달러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운송 수지가 4억 8천만 달러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1년 전보다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됐고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해외 방문이 늘면서
여행 수지 적자도 1년 사이 5억 달러에서 7억 8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는 243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무역수지가 11월보다 적자폭이 축소된 걸 고려하면 지난해 경상수지가 한은의 전망치인 250억 달러 흑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20대라는 말,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결혼하는 시기가 갈수록 늦어지면서 촌 신랑과 신부 모두 20대보다 30대가 더 많은 시대가 된 건데요. 남성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대보다 30대 결혼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초혼 나이가 20대보다 30대가 더 많아진 건 31년 만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초혼인 여성을 나이대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30대 결혼한 경우가 49.1%,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30대 초혼이 7만 7천 건 정도로 20대에 7만 1천 건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 1990년 이후 20, 30대 여성들의 초혼 건수를 보면 20대 여성은 줄고 반대로 30대 여성의 결혼은 늘고 있죠. 점차 격차가 줄어들더니 재작년에는 이렇게 역전에 이른 건데요. 이처럼 결혼 나이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2021년 평균 초혼 나이는 여자가 31.1세 그리고 남자는 33.4세로 집계됐습니다. 30년 전인 1991년과 비교를 해보면 각각 6살 그리고 5살 정도씩 높아졌습니다. 신혼부부 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요. 2021년 연말 기준 결혼 5년인의 신혼부부가 110만 1,000쌍 정도로 1년 전인 118만 4천 쌍보다 7% 정도 감소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준 건데요.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 경제 전반이 큰 영향을 받았는데 결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겁니다. 통계청은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년층의 인구 감소 영향으로 신혼부부가 해마다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취업이 어려워서 결혼이 늦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이미 30대 초혼이 더 익숙하단 분들은 31년 만에 첫 추월이란 게 더 놀랍다는 반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점차 결혼은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는 추세가 우리 사회에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현대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서 모두 20여 명이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시공사에 대한 행정 처분은 해를 넘기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먼저 나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신축 아파트. 무려 16개 층이 연속 붕괴한 배경에는 시공 방식 무단 변경을 비롯한 안전 불감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이 복합돼 사고가 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구조 검토 없이 39층 바닥 시공을 데크 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PT층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하중을 크게 증가시켰고 아래 3개 층에 동바레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붕괴 사고에 직접적인 과실이 있거나 불법 제하 도급에 연루된 21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소장을 비롯한 현대산업개발 3명, 하도급 업체 2명, 현장 감리 1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시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주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됐는데도 행정처분이 지지부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두 차례 청문 절차가 있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1심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2년 이상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중징계안을 이미 내린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떤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봐주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행정처분이 늦어지게 되면 영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든 2년 뒤든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영업을 안 해도 될 만큼의 공사 현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 건물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진 광주 학동사고까지. HDC 현대산업개발은 7달 사이 광주에서만 대형 인명사고를 2건이나 냈습니다. 참사 직후 후속 입법 대책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붕괴 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현대 아이파크 주변 상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통은 아파트 철거와 재시공이 끝나는 5년 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입니다. 이 주변에는 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상화하지 못했고 상가 곳곳에는 임대 표시가 나붙었습니다. 사고 당시 붕괴 잔해가 덮친 문구돔의 상가들은 2달 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거래처는 뚝 끊겼고 극심한 경영난에 빈 상가만 늘고 있습니다. 영업 중지됐을 때 빠져나간 거래처들이 다시 유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사위기죠 지금. 마지못해 폐업하지 못해서 아직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정성스레 장사 준비를 해보지만 공사장에서 나온 분진 때문에 물건을 진열하기도 꺼려집니다. 그저 한산한 거리를 바라보며 애타게 손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시멘트 가루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다 감당을 하겠어요. 저희 상인 중에는 이미 시멘트 가루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랑 많이 생기신 분도 계세요. 붕괴 사고 피해를 본 상가 87곳 가운데 문구와 화훼상가 등 30곳 이상은 피해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청과 건설사 모두 상인 피해를 줄일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다니는 많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해체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입주가 끝났을 5천여 명은 하염없는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맞춰진 모든 계획이 틀어지며 전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70개월 동안 전세만 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들은 아직도 산적이 남아있죠. 무너진 아파트를 모두 헐어내고 다시 지어지는 때는 빨라야 오는 2027년 12월. 붕괴 사고는 부실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냈지만 피해는 주변 상인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어젯밤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뒤에 반대편 차선 차량과 충돌한 테슬라 전기 차량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뻘건 불길이 차를 휘감고 엄청난 높이로 치솟고 있습니다. 차 바로 앞에는 몸을 못 가누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보이는데요. 어젯밤 10시 20분쯤 세종시 소정면에서 테슬라 전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와 부딪히고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전기차에 불이 붙고 차량이 모두 불에 탔는데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30대 남성 운전자를 끄집어냈는데 남성은 발목 골절과 다리 화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때리고 옷을 벗기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입건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어젯밤 11시쯤 대구 지저동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친구를 때리고 옷을 벗기는 모습을 SNS로 30분 동안 생중계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송을 본 친구들의 신고로 중학생 2명을 붙잡아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고 추가 조사를 통해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학생은 촉법소년 나이는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현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전장현이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75차례 지하철 내 불법 시위를 진행해 열차 운행 지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주차타워에서 큰 불이 나 수십 명이 연기를 마시고 주변 주택가에는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특히 가연성 외장재로 사용된 글래스 울의 접착제가 화재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재발 방지 대책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오피스텔 주차장 화재 화면을 보니까요. 불길이 위로 강하게 치솟더라고요. 소방관도 도착했더니 벌써 불이 번졌다, 크게 번졌다라고 하는데 원래 그렇습니까? 이 자재가? 일단 이제 외벽 연소가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요, 수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연소 확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부의 어떤 화재 확산이라든지 인명 피해랑은 별도로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잘 타는, 활활 잘 타는 이런 형상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위험한 화재로 이렇게 인식되기는 합니다만 예, 실제로 예. 이제 이 본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에 뭐 차량의 이런 피해라든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벽에 가연성 재료가 있는 경우에 네. 굉장히 빠르게 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그런 화재 유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재 초기에는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지금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글래스 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글래스 울이 좀 생소하거든요. 예, 최초에 이제 아마도 외벽에 굉장히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됐을 것이다. 그러려면 드라이비트처럼 이렇게 외 단열에 단열재가 심재가 굉장히 가연성이 높은 재료일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도 드라이비트 공법을 이제 의심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현장에서 화재 감식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그 안에 쓰였던 단열재가 이제 글래스 울, 불연 소재의 그 이제 글래스 울이거든요. 그래서 글래스 울인 것들이 이제 일부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면 글래스 울이 잘 안 타는 재료인데 왜 이렇게 빨리 탔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글래스 울 자체만 가지고 이제 시공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글래스 울 자체를 이제 고정시키기 위한 접착제 혹은 또 이런 것들이 알루미늄 패널, 복합 패널화 됐을 때 패널과 고정시키기 위한 이제 접착제들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접착제 부분들은 충분히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또 가연성이 있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글래스 울이요. 유리인 겁니까? 어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유리 섬유라고 해서요. 이제 무기질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 뭐 우레탄이라는 이런 유기 소재랑은 다르게 불연성이 있습니다. 잘 타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글래스울 같은 경우보다 이제 유기 단열재가 단열 성능이라든지 이런 시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모두 다 안 타는 재료를 쓰면 좋겠습니다만 성능적인 단열 효과라든지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유기 단열재들도 현재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가연성에 대한 위험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능에 가연성이든 아니면은 비가연성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불연 이상의 성능들을 뭐 갖추도록 그렇게 규제들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불길이 크게 번졌는데도 내부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나 봐요. 특별한 뭐 장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대부분 이제 외벽으로 연소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벽면을 타고 빠르게 이제 연소 확대가 되기 때문에 불꽃이 거꾸로 안쪽으로 이제 역류해서 들어가는 현상들은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상황이 문제냐면 이렇게 벽을 타고 끝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불이 위쪽으로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맨 위층에 이제 다른 부분 또 실내 쪽이라든지 이를테면 지붕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오히려 맨 상층 부분의 연소 면적이 넓어지는 이런 형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겉면은 많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구간별로 실내 쪽으로 이렇게 이제 불이 화염이 직접 들어가서 연소가 되거나 피해가 되는 부분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화재 진압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잖아요. 5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 자재 자체도 불을 끄기 좀 어려운 소재입니까? 지금 현재는 뭐 자재 자체가 얼마나 말씀하신 대로 가연성 이 단열재가 아닌 상황이라면 뭐 이게 자체가 굉장히 끄기 어려운 소재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유기질 합성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타는 소재인 건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많이 잘 타는 것도 문제지만 빠르게 확산되고 또 이를테면 고층 부분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불을 끄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계단을 통해서나 뭐 또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현장에 불이 난 곳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외벽을 통해서 고층부에 연소가 됐을 때는 사실은 불을 끌 수 있는 접근로 자체가 없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재 진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저 오피스텔을 보면요,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그 건물은 주차장 건물이고요. 그 왼쪽에 주거지 건물이 있어요. 같은 오피스텔입니다. 500가구 넘게 살고 있는데 그 옆으로는 번지지 않았나 봐요, 다행히.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옆에 주거 부분까지 오피스텔 부분까지 만약에 확산됐다면 오히려 인명 피해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직으로 굉장히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수평적으로 옆으로 이제 퍼지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시에 만약에 강한 바람이 불거나 이랬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불길이 옆으로 닿으면서 수평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그렇게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화염이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보는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수직으로 불이 번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화면 보면은 V자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V자 형태로 불이 번지는 게 일반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요.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제 화재가 뜨거운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부력이 형성되고 부력이 형성되니까 화염의 모양도 그 부력에 따라서 위로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퍼지는 형태로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외벽 부분의 상부 부분으로 연소 확대가 되지만 다만 이제 붙었을 때 위쪽으로는 확산되지만 하방으로 아래쪽으로 확산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위로 퍼지면서 그대로 올라가서 확대가 되는 그런 이제 성상이기 때문에 탄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발생했었던 부산의 해운대 주상복합 화재 같은 경우에도 이런 V자 형태의 연소 형태가 명확하게 보이고요. 이번 화재에서도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 아까 불길이 치솟던 장면을 보면 불똥들이 밑으로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불똥이 떨어져서 상가 시설에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2차 화재가 났더라고요. 이렇게 2차 화재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외벽 화재의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가능성보다는 주변으로 연소 확대가 됐어요. 다른 건물이나 인접한 건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외벽이 타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복사열이나 화염에 의해서 직접 불이 붙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화재가 발생하면서 비산되는 불똥이라든지 낙하물에 의해서 또 이렇게 낙하물이 있는 경우에 바람이 이제 강하게 부는 경우에는 적게는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또 건조한 기후가 맞물리면 작은 불티에도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건물로의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저 공법으로 만든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그 대형 건물들이 많습니까?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겉은 알루미늄 패널이면서 그 안쪽은 저런 소재를 쓴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알루미늄 패널 안쪽에 단열재를 어떤 재료로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고 또 접착제가 얼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저렇게 유사한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주변에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겠는데 혹시 불이 나면 그게 2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전까지 2010년도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에 우신 골드스위트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외장재에 대한 재료 규제가 사실상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이제 외벽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들이 강화가 돼서 외장재나 혹은 또 외장재 외 단열재에 대한 기준들이 강화가 됐는데 다만 이제 이런 기준들이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지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건물들은 사실 재료적인 규제를 받지 않았던 건물들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번 현장처럼 이런 이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장재 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네, 현재는 지금 바뀐 상태고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뭐 이런 재료 규제 자체가 없었다면 과거에 이제 2010년도 이후에는 고층 건축물인 경우에 이런 이제 준불연 이상의 재료를 쓰게 했다가 이런 것들이 2014년도에 제천 스포츠 화재, 2014년도에 이제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 때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점점 낮은 건물들까지 이런 부분에 외장재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3층 이상, 9m 이상의 건물 같은 경우는 외장재나 외단열재 이런 부분들은 모두 중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데
소급 적용이 안 필요할 것 된다면 같아요. 네, 다른 보완 장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은 위험하니까 이 강화된 법령으로 다 소급 적용시키면 좋지 않겠냐 생각들을 하시지만 사실 소급 적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이미 이제 지어져 있는 건물을 다시 성능들을 개선하거나 대규모로 이런 부분들 개선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급 적용보다는 이런 부분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내 건물을 좀 더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고자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장려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좀 시행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또 건물 주 혹은 또 사시는 분들 스스로가 자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이제 환경이나 분위기를 좀 갖출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화재를 좀 짚어볼게요. 지난해 9월에 백화점 아울렛 화재도 컸었는데 그 점과도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단열재가 우레탄 폼이었다고 하는데 이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죠. 네, 뭐 우레탄 폼은 그동안에 많은 이제 공사 현장, 또 창고 화재 이런 것들 우레탄 폼, 또 우레탄 폼으로 되어 있는 패널, 또 단열재 이런 것들의 위험성은 뭐 워낙에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다만 이제 이번 화재랑 좀 다른 부분들은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외단열재, 건물 바깥쪽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전에 그 아울렛 같은 경우는 주차장 공간 안쪽에 설치되는 단열재인데요. 이렇게 이제 단열재가 노출되는 경우에 단열재 부분들이 이제 직접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불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 닿지 않게끔 불연 마감이라는 것들을 해요. 그래서 뭐 철판이라든지 석고보드나 이런 것들로 불꽃이 직접 닿지 않게끔 이런 마감들을 하는데 지금 아울렛 같은 경우에 화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불연 마감이 적정했는지 그러니까 가연성 재료를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착화가 된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런 그 난연성 재료더라도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발생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유독가스가 인체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화재가 나면 무조건 일단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유독가스 우리가 보는 이제 농연 시커먼 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유독가스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유독가스를 마셔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색무취한 일산화탄소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훨씬 더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눈으로도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재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대피를 하시다가 화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연기가 있는지 또 연기가 옅은 농도라고 하더라도 화원 근처 쪽으로는 대피하시지 않게끔 회피를 하시는 것들 조심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외장재를 좀 더 난연성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또 법령도 정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낮 동안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가 나와 있는 도심공원도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8.2도로 예년 기온은 6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날이 추워지겠고 대기 정체로 인해 공기도 탁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옷차림과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가 탁해지면서 중서부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충남과 전북도 내일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대부분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이후 목요일 밤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와 건조함이 해소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출석을 놓고서 여야 공방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계속 관심입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